안녕하세요. 자, 요번에 우리 서울시 7급 시험에서 지방세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과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시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전체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난이도라든지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세목별 출제 범위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에서 7문제, 3문제에서 뭐 기존에 8문제, 9문제 정도 나오다가 이번에는 10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조금 더 비중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10문제가 나오고 지방세 특례제법에서는 뭐 우리가 안 좋아하는 부분이죠. 다행히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재산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취득세에서 2문제, 재산세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고 나머지 6문제는 각 세목별로 하나씩 출제가 된 이제 그런 무난한 출제 분포가 있었고요. 어쨌건 뭐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이 좀 많은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이제 뭐 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이라고 표시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지엽적인 것들 말하는 거예요, 지엽적인 것들. 그래서 지엽성을 가지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낸 것들이 한 3문제 정도 있었고, 그리고 뭐 대부분 중수준의 문항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틀리게 눈으로 딱딱 보이는 그런 부분들, 하수준의 문제가 6문제 있어가지고, 문항별로 이제 상중하에 대한 구분을 제가 이런 정도로 했으니, 여러분들은 일단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중하 수준의 문제는 당연히 다 맞춰야 돼요. 상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다뤘고 당연히 교재에서 언급을 했고 우리가 문제도 풀어본 것이지만 그렇게 신경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 부분 문제는 뭐 틀려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중과 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견고하게 공부했다면 상 부분도 속어법 등으로 인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구성은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는 뭐 지방세에서 뭐 또라이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막 11문제씩 나오고 그런 정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틀린 거 고르는 게 조금 편안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틀린 것들 위주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뭐 크게 변하지는 않고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재작년에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11문제 나와가지고 요걸 뒤지게 먹었거든. 그래서 작년에는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뭐 식었으니까 옳은 문제 서서히 한 2문제 정도 집어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가 대부분이고 박스형 선택 문제도 3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때는 취득세 같은 부분들, 이 부분은 약간 과세표준 계산하는 그런 문제도 조금 나왔었는데 올해는 계산형 문제는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자, 문항별 가다반, 뭐 가다반이지만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출제 오류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이게 확정 답안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을 적어서 첨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어쨌건 뭐 난이도를 보자 그러면 재작년까지는 지방직 7급이라든지 지방직 9급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지역성도 심해졌었는데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평이하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전에 냈던 것과 작년에 평이했던 것들의 한 중간 정도 사이 이제 그 정도 난이도로 보편적 난이도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국세든 지방세든 7급과 9급의 난이도 차이는 거의 없고 오히려 9급이 7급보다 더 어려운 그런 연도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세무직 같은 경우는 7급과 9급을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의 세법이다라고 준비하면서 9급 시험 보고 나서 조금 더 견고하고 탄탄한 준비를 통해서 7급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제 뭐 이런 구성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들이고 항상 말했지만 지엽적인 문제 3문제 나왔다 그랬어요. 하지만 지엽적인 문제가 3문제 나왔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 범위를 그 지엽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지고 공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엽적인 것을 맞추거나 맞추지 못하는 것은 지엽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했느냐가 아니라 항상 제가 말하지만 탄탄하게 기본기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고 기본기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 학생이 회독을 많이 한다면 탄탄한 기본기 하에 회독을 통해서 지엽적인 것들이 걸러지는 것이지 공부의 범위를 애당초 확대해가지고 여기까지 공부해서 난 어디서 나와도 다 맞추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쉬운 데서 당연한 데서 나온 데서 틀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의 구성이라 그러면 중수준과 하수준의 문제는 당연히 빠른 시간에 다 맞추고 그리고 그러한 탄탄한 기본기에서 회독을 반복하면서 얻어들었던 그러한 지엽적인 상문제도 어느 정도 소화해서 90점에서 95점의 목표를 빠른 시간에 달성하면 우리의 세법적 수험 목적은 달성한 거니까 항상 이런 추세를 할지라도 공부에 대한 범위는 항상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단단한 기본 사항에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회독을 반복하여서 여러 가지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 얘기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기출문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방세 법령상 보기, 기역, 리을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빈칸 채우기죠. 박스 안에 있는 빈칸 채우기인데 문제 풀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일단 이 부분은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요거는 일반적인 경정 청구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증액 경정 등이 있었을 때의 경정 청구 기한을 물어보는 것이고 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경정 청구 기한을 물어보는 것이고 얘는 이러한 경정 청구는 납세 의무자의 경정 청구로서 확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자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빨리 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기한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일반적 경정 청구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얘는 5년 이내 하는 것이고 증액 경정은 불복 청구와 그 기한을 맞춰가지고 얘는 90일 이내까지 청구하게 되는 것이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국세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인데 이거 타당하지 않다 그랬죠. 월마다 일수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지방세만 이것이 개정됐어요. 지방세만 개정되어서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도 후발적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내 경정 청구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 궁금할 테니까 빨리빨리 결정해서 통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정 청구는 이미 신고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2개월이면 검토 가능해서 경정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기한은 2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는 맨 땅에다가 신고한 거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한 달 더 줘가지고 3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한다 그랬죠. 그 구분 잘했다면 어쨌든 5년, 90일, 90일, 2개월 해서 정답은 요 4번 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뭐 주는 선물 같은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지방세 기본법상 목적세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목적세는 우리 11가지 세목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맨 마지막 거. 그래서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이 두 가지가 목적세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뭐 한 1, 2초 내에 보자마자 빡빡 찍어가지고 어쩌고 뭐 시간 세이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지방세 기본 법령상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해야죠. 조사받고 나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럼 그 결과 통지를 이제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 통지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과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세무조사 당국의 결과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6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뭐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하면 못하는 거고 납세 관리는 정하지 않고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 없는데 어떻게 통지해?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했더니 막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이 그 사유인데 또 하나의 사유는 결과 통지를 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그래서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날로부터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하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촉박한 거.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결과 통지를 승인할 수 있다라는 국세에는 없는 지방세에만 있는 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이런 것들은 하수준이에요. 틀린 게 눈에 빵 보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납세 담보 규정.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이고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 기본법에 있다가 국세 징수법으로 넘어간 규정인데 뭐 규정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읽어보시면 납세 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담보로서의 납부와 담보로서의 징수가 있죠. 그런데 담보로서의 납부는 금전담보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금전담보의 납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얘는 맞는 질문이 된다. 만약에 여기다가 금전 또는 뭐 유가증권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뭐 부동산 등 다 틀려.
무조건 담보로서의 납부는 금전만 가능하고 담보로서의 징수는 모든 납세담보가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항공기, 건설기계 등기자산들이죠. 토지를 제외한 등기자산들은 이러한 등기자산들에 대한 등기 필증만 가져다가 담보 설정하면 안 되고 얘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얘를 불타 없어져 버리고 사고가 나버리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담보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화재보험 가입해가지고 화재보험 증권도 함께 제출해야 그래야지 담보의 제공 방식으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에 들어있을 필요는 없다. 대놓고 틀린 그러한 지문이고요. 등록된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된 지방채라는 것은 등록 유가증권을 말하는 거죠. 등록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얘들에 대한 담보 제공 방법은 굳이 이거를 막 점유하고 나서 들고 가고 이럴 필요 없고 등록 확인증이라는 이 유가증권이 예소유다라고 입증하는 등록 확인증을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그 등록 확인증 등록상에다가 담보 설정을 하여서 담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등록 지방채는 공탁하는 게 아니라 등록 확인증을 제출하는 거다. 따라서 이 공탁에 대한 대상은 미등록 유가증권 또는 금전만, 소지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기명이 아닌 무기명들만 이러한 공탁을 하고 공탁 수용증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얘도 틀린 지문. 자, 납세자가 담보 한번 제공하고 나면요, 영원하게 그 담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요 담보로 좀 변경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면 판단해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애 승인 얻어가지고 담보 변경이 가능하죠. 그런데 담보 변경은 어쨌건 무조건 승인 얻어야 돼요. 그런데 세 가지의 경우는 담보 변경해 주세요라고 납세 의무자가 청구하게 되면 변경 신청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장이 무조건 승인해야 되는 반드시 승인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가 뭐냐면 만기가 도래하는 유가증권, 사채, 회사채 같은 것들. 두 번째는 인적 담보보다는 물적 담보를 과세관 청구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인적 담보를 물적 담보로 변경해달라는 청구. 그리고 세 번째가 납세 담보 가액이 변동되어서 과다하게 된 경우는 이거 지금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난 팔아야 될 것 같으니까 딴 담보 제공할 테니까 이거 팔 수 있게 좀 담보를 이걸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4번 지문도 틀린 겁니다. 자, 옳은 지문은 금전담보만 담보로서의 납부가 가능하다. 1번이 정답이 된 두 개의 옳은 문제 중 하나가 요 바로 4번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지방세 기본 법령 및 지방세 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 하는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사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유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유는 얘는 납기 연장해줬는데 또는 납부하는 것을 유예해주는 징수를 유예해줬는데 이 납기 연장하고 징수 유예라는 봐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얘한테만 이게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 아이고 야 이런 경우는 기다려줄 수 없다 라면서 얘들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자, 그랬을 때 담보 제공하라고 그랬는데 담보 제공 안 하면 당연히 유예해주고 연장해준 거 취소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어서 그 연장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얘는 뭐야?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납부기한 연장하고 징수 유예해주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유예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모든 제도들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한다 그랬어? 징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징수 가능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얘들은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취소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얘네들은 긍정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돈 내는 기한 연장해줬는데 돈이 생긴 거야. 따라서 바람직한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건데 자, 이 4번 사유는 뭡니까? 4번 사유는 얘는 지금 일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들에게 좀 연장 유예에 배려를 해줘야 되는 얘는 연장 유예 사유지. 연장해주거나 유예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유지 연장 유예했던 것들을 취소한 사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암기라기보다도 개념적으로 조금 판단해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은 뭐 하수준의 문제네요.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서류 송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원칙, 한 놈한테만 해도 되는 거죠, 대표자에게. 그런데 대표자가 불명할 때는 지방세 징수가 가장 유리한 자. 납세의 고지와 독촉, 돈 달라는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다 해야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속관리인이 있고, 그리고 납세자가 국내 주소곳을 두지 않고 떠나버리면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관리인과 납세관리인들을 지정하고 국외로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걔네한테 송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형 없어.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형 없어지. 납세관리인을 굳이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의인과 납세관리인에게 모두 송달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규정 못 봤지. 그렇죠? 그래서 지정된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만 송달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지방세 기본법상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문이 굉장히 길어진 그런 부분이어서 난이도의 어려움이라기보다도 지문이 워낙 길어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갖다 박아놓은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지문의 길이와 전체적인 내용들을 봐가지고 그냥 상으로 부여를 했고요. 자, 얘는 해산법인에 대해서 그 청산인 등이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얘는 법인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출자자 등이 지는 거고, 얘는 이제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 양도인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사업 양수인이 지는 거고, 4번은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 의무에서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 양수인이 몇 년 전에 구체화되어서 한정적인 대상으로 이제 규정이 됐죠. 그래서 사업을 양수한 모든 자들이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양수인이 사업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특수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 양도인의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했다면, 그렇다 그러면 얘들은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거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법인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출자자 등이 2차 납세 의무를 질 때는 언제나 조건 없이 그 2차 납세 의무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출자자 등이 지방세를 못 내고 있는, 그 법인이 출자자 등이 법세를 못 내고 있는데 법인이 이 출자자 등에 대한 납세 의무를 대신 질 때는 이 출자자 등이 그 법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지분권을 팔 수 없어야 되는 거야.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이 저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세무조사 수색 들어와가지고 이 지분권을 압류해가지고 팔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팔아서 매각 금액을 가지고 이 출자자 등의 체납액에 충당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인의 그 지분권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가 없는 거야. 현금화 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 제한, 매각 제한 양도 불능의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그 법인에게 우리가 지금 쟤네한테 세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얘네한테 지분권이 있는 얘네들의 피투자 회사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분권을 한도로 해가지고 네가 대신 책임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언제나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 불능, 매각 제한이라는 그 세 가지 사유가 있죠. 그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서 법인이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원조문을 한번 보시면요. 원조문을 보시면 이 언제나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법인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2차 납세를 진다. 이런 것들이 양도 불능, 매각 제한의 사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8번 문제. 지방세 징수법 문제입니다. 징수, 유예 등의 신청 및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데,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없는 규정을 있는 듯이 만들어가지고서는 틀리게 만든 거라 가지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이던 납세자가 신청을 했던 이제 징수유예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징수유예를 해줘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납세자들이 좀 애달고 기다리도록 며칠 있다가 통지해야지 그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납세자가 어려워가지고 유예해줘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1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어렵다라고 유예해주겠다 결정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틀리게 만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틀렸고, 나머지 뭐 신청에 의한 징수유예도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징수유예도 가능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게 되면 징수유예에 대한 승인통지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만료일까지 승인통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 연장 중 납부기한 연장하고 그리고 징수유예, 이 돈 달라는 거 연장해주는 기간은 충분하게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 청구하게 되면 얘들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통지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걸로 보는 승인 의제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얘들은 승인과 관련된 얘기들로서 맞는 지문, 이것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조금 중요성 없는 디테일한 부분을 틀리게 만들어서 약간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문제고요. 자, 지방세 징수법의 관어사업에 대한 제한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에 주무 간청해 그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거는 사전적 제한. 그런데 그 주무 간청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사후적 제한. 그런데 사후적 제한은 체납액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제한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얘들은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그리고 체납이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 체납하고 플러스 30만 원 이상 체납됐을 때 그때 사후적 제한을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횟수의 요건을 틀리게 만든 아주 대표적인 하문제가 되는 거죠. 보자마자 튀어나올 수 있는. 자, 그런데 이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역별 물가도 다른 거야.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의 30만 원과 뭐 지방 지역의 30만 원과는 좀 물가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지자체별로 뭐 30만 원 넘어가면 큰 금액이라고 제한을 가는데는데 우리 동네는 30만 원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야. 우리는 적어도 100만 원은 넘어야 그래야지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기준 금액으로 할래라고 할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 사후적 제한의 제한 금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징수하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하는 모든 제재들은 지방세의 완납과 더불어서 전부 다 취소하고 철회하고 원상회복시켜야 되겠죠. 맞는 질문. 자, 정답은 2번 바로 보이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10번 문제. 지방세 징수법상 징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하문제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요거 6가지 잘 확인하세요.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얘를 과거의 세무사 시험에 요 납부장소를 쓸데없이 납부장소를 납부 방법이라고 써가지고 틀리겠다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런 거 주의하라 그랬고요. 자, 얘를 체납처분비 고지서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이제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고요. 독촉장은 2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급하니까. 그런데 이 납세 고지서의 발급 시기는 언제 발급하는 거예요? 납세 고지서 발급 시기는 납부기한이 일정해. 보통 징수 대목이야. 그러면 적어도 납기 시작되기 전에는 도착해야 되니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때는 부가 결정하자마자 바로 발부하래요. 그런데 만약에 징수유예하고 있어요. 그럼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징수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니까 징수유예 기간이 만료한 날까지 참았다가 그 다음날 발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일인데 얘를 3번 문제에서 10일로 써가지고 틀리게 한 그런 부분이고요. 국세고 지방세고 어쨌건 납부기간이 일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납기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발부하는 걸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규정이니까 금방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 11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개별 세목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등록분에 대한 얘기, 면허분에 대한 얘기, 이 두 개는 등록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반대로 말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이제 그러한 면허 같은 경우는요.
한 번만 등록면허 내고 끝나는 거야. 하지만 면허를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든지 면허를 한 번 발급받으면 1년 넘게 쓸 수 있다든지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등록면허세를 그 첫 번째 면허를 받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지만 매년마다 계속해서 이 면허가 갱신될 때는 그때는 갱신될 때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걸로 의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는데 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는 보통 징수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를 갱신하는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갱신 의제, 갱신된 걸로 보아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다. 자, 면허를 받았는데 면허 유효기간을 다 썼어. 또는 뭔가 섭취를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됐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면허가 이제 없어져 버렸을 때는 쓸 거 다 썼거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납부한 등록물세는 환급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등록물세 면허 신청을 했는데 등록물세 납부와 함께 신청했는데 이게 뭐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청하고 났는데 내가 이거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신청을 취소했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신청을 철회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내기만 한 거니까 그때는 환급은 해주되 그때는 지방세 환급 가산금은 함께 주지는 않는 그런 두 가지 규정 중요하게 같이 체크하라고 했고요. 자, 우리 등록면허세 과세 방법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입니다. 하지만 특별징수가 있는 그런 세목 중에 하나죠. 특별징수는 저작권협회와 특허청장, 즉 저작권과 특허권 등이 그러한 이제 그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데 얘네는 특허권 등록의 경우 특허청장이 이제 그 특허 내줄 때 특별징수 해가지고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장한테 이렇게 납입해주는 이제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기출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지엽적이긴 한데 이건 지엽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기출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문제 풀 때도 많이 풀어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 등록면허세에서 자동차 등록에 대한 납세지는 그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납세지인데 등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그런데 만약에 사용 본거지와 등록지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그때는 사용 본거지를 납세지로 하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지문이 되는 거죠. 얘도 맞는 지문, 1번이 틀린 지문이다. 자, 12번. 지방세 법령상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하수준의 문제로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2번이나 4번을 물어보면 뭐 암기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세관장이 그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지자체에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징수의 절차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지방소비세 징수하고 나가지고 다음 달 20일까지 지자체에다가 납입하는 것이고 그 납입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 도지사 등에게 납입하는데 걔들이 납입관리자야. 그럼 납입관리자가 대표적으로 도지사 등이 납입받아가지고 이제 전국 지자체에 소비지출 규모에 따라가지고 안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납입관리자가 20일 이내에 납입받고 나서 이 납입관리자가 납입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분 납입하는 거야 또. 그래서 요 20일과 요 5일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거 맞게 나오고 3번 뭡니까 이거? 우리 특별징수는 위탁징수 성격과 원천징수 성격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탁징수 성격은 관공서, 국가, 지자체 등에게 상호간에 협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징수 성격의 특별징수는 그 특별징수를 불이행했다 할지라도 가산세 못 붙인다 그랬지. 오직 특별징수에 대해서 가산세를 붙일 수 있는 세목은 지방소득세. 걔들은 위탁징수 성격이 아니라 원천징수 성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가산세를 못 붙이는 거지, 다른 가산세를 붙이는 거지, 다른 특별징수, 위탁징수 성격의 특별징수에 대해서는 얘들은 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부분이 헷갈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 알겠죠? 하수준의 문제가 됩니다. 자, 13번. 소유분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 그 문제입니다.
자동차세는 지자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이 아니라 얘는 소유하는 소유분이기 때문에 그 과세 시점, 과세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는 그런 지방세죠. 자, 이것도 뭐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예요. 그래서 재산세 규정을 상당히 많이 준용하는데 만약에 과세 기준 현재 상속이 기재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재 망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망자한테 소유분 자동차세 부여할 수 없잖아. 그러면 상속인한테 해야 되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란 말이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그러면 그 여러 명의 상속인들 중에서 대표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해서 일단 고지를 하는 거죠. 그 고지 받기 싫으면은 그 자동차세 나오기 전에 안분해가지고서는 뭐 등록 신고를 하든가 했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들은 연장자가 1순위가 아니라 이러한 상속이 개시됐는데 아직까지 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 등 재산은 얘들은 일단 지분이 가장 큰 자 먼저 한 다음에 지분 큰 자가 둘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연장자, 나이 많은 자의 순으로 이렇게 납세 의무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긴 한데 내가 망해가지고 내 자동차에 강제 집행 들어와가지고 그 강제 집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그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보유에 대한 효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비과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소유분 자동차세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거죠. 만약에 과세 기준 전에 공매됐어요. 과세 기준 전에 공매돼가지고 과세 기준일이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라 그러면 5월 25일 날 공매가 됐어. 근데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6월 4일 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했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서 등기상으로는 6월 4일부터 매수인 소유이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는 매도인 소유가 되어 있지만 매도인은 누구야? 망한 애고 이미 매수 대금을 납부했을 때 소유권 이전은 안 됐더라도 매수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누구란다? 망해가지고 돈 없는 매도인이 아니라 돈 있는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봤던 문제가 됩니다. 자, 지방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은 뭐 상수준의 문제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상수준의 문제고요. 이 문제는 국가직 준비하지 않고 지방직만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을 그대로 지방세에 가져와가지고 그 취득세와 관련된 납세 의무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거라 가지고 좀 어려워요. 자, 근데 일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들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가지고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이렇게 양도했어요. 누구한테 양도했냐면 을한테 양도했어. 그런데 이 을이 누구냐면 이 을이 갑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야. 굉장히 가까운 특수관계인이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야. 그러면 설마 자기 자식이라든지 배우자한테 돈 받고 양도했겠어? 라고 보는 거야. 따라서 우리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렇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것은 이것을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한 걸로 돈 받지 않고 공짜로 준 걸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얘들이 소유권 등기를 양도라는 유상이전을 원인으로 했다 할지라도 국세에서는 얘를 증여로 추정해가지고 무상취득의 개념으로서 국세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지방세도 이 규정에 연동해서 이 등기상으로는 매매라는 소유권 이전, 유상취득이지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양도받은 거라 그러면 국세도 지방세도 얘는 양도, 유상취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요 증여로 추정해가지고 이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는 추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상으로 양도받았다라는 것을 만약에 대가 지급 사실을 대가성이 있었음을 입증했다면 그때는 얘를 증여로 보지 않고 다시 유상취득, 양도로 보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취득했다 할지라도 유상취득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만약에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배우자 직계점유속의 부동산과 내 거를 바꾼 거야. 바꾼 거면은 내가 공짜로 산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바꾼 부동산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증여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예외인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그리고 남편이 망해가지고 부동산이 강제 집행됐어. 근데 배우자가 그래도 돈이 좀 있었는지 남편이 망해서 뺏긴 부동산을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돈 주고 사온 거야. 역시 대가 지급성이 법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증여 주장하지 않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것이고. 자, 그런데 4번은요. 부담부 증여야. 부담부 증여는 이제 상대방한테 부동산을 증여하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여기에 딸려있는 대출금도 함께 네가 인수해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10억짜리 부동산을 주면서 4억만큼의 대출금도 함께 인수시키게 되면 10억 중 실제로 준 건 얼마예요? 6억만 준 거고 4억 원은 내 빚 가져간 거니까 4억 원은 걔한테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액 중 채무 인수액은 이 증여한 자가 양도한 걸로 봐서 채무 부분은 양도한 걸로, 채무 부분 외의 부분은 증여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직계점유속한테 설마 부채를 이전시키겠냐? 배우자 직계점유속에게는 부담부 증여라 할지라도 그냥 증여한 걸로 봐서 역시 똑같이 증여 추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점유속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래 유상양도지만 그 부담부 증여의 상대방이 배우자 직계점유속이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본다? 아니지. 얘도 그냥 증여로 추정해서 무상 취득으로서 취득세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이거는 상수준의 내용으로서 지방세를 국세도 공부하고 지방세도 공부하면서 지방세에 대한 이 부분의 내용을 명확히 취지하고 분석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꽤 깊은 논리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구분 및 주택 부속 토지의 범위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동의 건물, 1구의 건물 주의하라 그랬죠. 1동의 건물은 굉장히 큰 멀티플렉스 건물이야. 걔들은 그 안에 주상복합이어가지고 주택도 있고 상가가 있다 그러면 주택 상가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주택과 상가의 비율만큼 토지도 함께 안 분해가지고 재산세 고지가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1동이 아니라 1구의 건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등기 대상인 동네 우리 노량진 골목 같은데 토지 위에 3층 건물이 있는데 1층은 뭐 편의점이고 2층은 PC방이고 3층은 주인집이고 이런 데들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소유권을 가진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들은 이제 그 건축물의 주택 면적과 이외의 면적을 판단해가지고 주택 면적이 이외의 면적보다 50% 이상이다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면적이 50% 이상의 경우에는 전부 다 주택으로 보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이외의 것은 주택 이외의 상가로 봐가지고 그렇게 취득 재산세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4번부터 보시면 주택 부속 토지 행기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주택 부속 토지는 큰 땅에다가 혜택 받으려고 주택을 조그만 거 줘놓고 나서 이 2만 평의 땅이 다 우리 이 집 앞마당이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 바닥 면적, 땅바닥과 연접해 있는 정착 면적에 국세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내는 5배, 도시지역 외는 10배라는 기준이 있지만 지방세는 5배 기준이 없어요. 지방세는 주택 경계, 주택의 토지 경계가 불명확할 때는 그때는 주택 바닥 면적, 정착 면적의 무조건 10배,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본다.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요, 뭐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제재예요. 자, 이것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함께 있다 그러면 주택 부분이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이게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래요. 결과적으로 얘는 무허가 주택이야. 무허가 주택. 자, 이 무허가 주택은 그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지 50 이상이라 그래도 얘를 주택으로 봐줘가지고 혜택을 줘야 돼요? 아니지. 그래서 이 무허가 주택의 경우는요, 건축물의 경우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라 할지라도 얘는 무조건 전부를 주택이 아닌 걸로 보고요. 그리고
토지는 일단 뭐 고율 분류과세 외에 가장 많이 과세가 되는 게 뭡니까? 무허가 주금부 토지는 얘는 종합 합산 과세등 토지로 해가지고 무허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질문도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자, 16번 문제, 주민세. 자, 주민세는 우리나라 국민만 돼, 외국인도 돼.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거주한다면 주민세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년 안 된 외국인들은 얘들은 과세 제외죠. 그렇죠? 맞고. 자, 3번부터 볼게요.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의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분과 연면적에 대한 사업소분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분이 있고, 사업소분이 있고, 종업원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개인분은 가만히 있으면 납부고에서 날아오는 보통징수에 의해서 과세가 돼요. 그런데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자들이 자기의 사업 현황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신고납부에 의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개인분에 대한 주민세 과세 방법은 보통징수를 이제 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업원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요, 요게 만약에 5월이라고 한다 그러면 해당 월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을 다음 달 10일 날 요때 사업주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떤 갑이라는 종업원이 과세 기준 현재 갑이라는 종업원이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했대요. 월 2회 이상 지급했다 그러면은 요때 지급했을 때는 요때도 지급하고 요때도 지급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사업장이 요때 이전을 한 거야, 이전을 해가지고 요때는 서울에 있었는데 요때는 경기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렇다 그러면은 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5월 중에 두 번 지급했는데 첫 번째 지급은 서울이고 두 번째 지급은 경기니까 지급한 금액마다 따로따로 신고할 거냐? 1번. 2번은 먼저 지급한 지자체에다가 납부할 거냐? 3번. 마지막에 지급한 지자체에다가 납부할 거냐? 3번. 셋 중에 뭘 해도 관계는 없어요. 셋 다 타당해.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신고 납부하는 날 현재 우리가 소지해 있는 마지막에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자체가 판단했나 봐. 그래서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는 첫 번째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가 아니라 얘들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라는 이제 그런 규정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담배 소비세에서 늘상 제일 강조한 거예요. 담배 소비세는 반출하면 과세가 된다 그래서 반출하면. 그런데 예외가 뭐야? 반출을 했는데도 과세가 안 되는 미납세 반출과 과세 면제가 있었고, 반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는 반출의제가 있었죠. 근데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뭐예요? 얘는 미납세 반출이죠. 그런데 징수한다고 해서 틀린 거고, 담배의 성분 분석을 위해서 담배가 성분 분석이라든지 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제주장에서 소비됐다 그러면 제주자가 담배를 소비하고 본인이 향유하기 위해서 소비한 거예요? 아니면 얘들은 성분 분석을 위한 원가 개념의 투입이에요. 원가 개념의 투입이기 때문에 이 소비세인 담배 소비세는 이럴 경우에는 과세되지 말아야 됩니다. 얘는 과세 면제에 해당하는데 반출한 걸로 본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고, 제주장에서 반출돼야 과세가 되는데 반출 안 됐어. 근데 제주장 내에서 소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제주장 통째로 공매 경매를 통해 가지고 환가됐다면 얘는 제주장에서 반출되지 않아도 반출된 걸로 보는 반출의제죠. 반출의제인데 반출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담배를 반출하면 담배 반출한 다음 달에 반출 신고해야 되는데 이 반출 신고는
반드시 과세 되는 것만 반출 신고하느냐? 아니면 과세 안 되는 것도 반출 신고하느냐? 다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 반출했는데 100 중에서 70은 과세고 20은 미납세 반출이고 10은 과세 면제다. 그러면은 과세되는 것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00을 다 신고하면서 얘는 왜 과세되고 얘는 왜 과세되지 않고를 명시해야지. 그래야지 과세관청이 식별력 있는 신고의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도 되게 강조한 거예요.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문제를 위한 반출의 경우에도 지자체장한테 당연히 반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세 제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 2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뭐 조금 지엽적인 거긴 한데 문제가 웃겨요. 공유재산의 경우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지분권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건 넌센스 퀴즈 아닙니까? 넌센스 퀴즈. 아니, 공유재산인데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의 표시가 없대. 그러면은 서로 어느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데 어떻게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지분권자를 어떻게 알아 누군지.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데 당연히 틀린 거죠. 공유재산의 지분이 표시가 없으면요, 얘는 그 지분이 균등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N빵으로 과세를 해요. N빵으로. 알겠죠? 이거 뭐 넌센스 문제 같은 것들이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뭐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기본적인 납세 의무자 규정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조금 지엽적인 문제여가지고 뭐 상으로 체크를 했어요. 요거는 뭐 공부를 해야지 알지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이제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자, 취득세, 무상취득. 어쨌건 뭐 취득세에서 세율이 일단 제일 어렵고 중요한데 세율 문제는 안 나오기를 항상 기도하자 그랬죠. 공부는 우리 했잖아. 공부를 했는데 이 출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공부치고는 너무나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긴 했지만 안 나오길 기도하자 그랬고 그 기도가 지금까지는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과세표준은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과세표준도 중요한데 과세표준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규정은 간단하게 확인하되 이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경우의 과세표준만 완전하게 정리하자 그랬죠. 그렇죠? 무상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가액은 이게 과세표준이 되는 건데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게 통상적 시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공짜로 받게 되는 건데 이것을 시가로 받은 걸로 봐가지고 과세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얘는 지방세의 보편적인 가격 설정액인 시가 표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이 시가를 판단할 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액이 없다 그러면 감정하게 되는 감정가액도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한 거야. 근데 그 감정을 할 때 취득세를 덜 내려고 감정평가기관한테 돈 좀 매겨주고 내가 앞으로도 너네 감정평가기관 많이 이용할게 하면서 감정가액을 취득세 덜 내려고 굉장히 낮게 평가해버리면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취득세를 포탈할 수 있는 저가로 포탈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네들 감정기관 잘 들어. 너희들이 취득세 과세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할 때 니들이 평가한 금액이 다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80%도 안 되는 금액으로 평가했다 그러면 너네는 저가 평가해가지고 평가받은 자한테 취득세 포탈에 어떤 단서를 제공한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너네들은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거야.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걔네가 감정한 것은 시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얘네가 감정한 금액이 다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얼마 동안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거냐면 3년이 아니라 너무 심하죠, 이거는. 1년. 1년의 범위에서 이제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지엽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상수준의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 뭐 양수발전용수. 양수발전용수는 발전용수 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발전용수 중에서 양수발전이라는 것은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러한 수력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발전한다 그러면 자연력을 이용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자연을 이용한 것이므로 지역자원 시설세 내야 돼. 근데 양수발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흘러내려온 물을 가지고 여기 저수지에 담아놨다가 얘네가 자가발전기를 통해서 요 물을 다시 위로 올린 다음에 자기들이 자가발전을 통해서 올린 물을 다시 내려가지고 요 물을 순환시켜가지고서는 발전하는 그런 설비를 한 사업자야. 그럼 얘는 자연에서 흘러내려오는 용수를 가지고 발전력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비싼 발전시설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물을 끌어올렸다가 우리의 힘으로 물을 내렸다 해가지고 우리가 자가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자연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가발전이라는 그 설비 투입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발전 요소는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우리 지하수 중에서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얘가 기억나요? 세제곱평방미터당 200원에 해당하는 가장 비싼 지하수가 되는 거죠. 그죠? 과세가 되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 전력, 얘는 특정 시설에 대한 그 지역자원 시설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의 건축물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해서 입출항하게 되면 얘들은 그 쇳덩이가 그냥 부둣가를 막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 훼손시키기 때문에 얘는 항만시설, 부두시설의 수리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는 자들에게 지역자원 시설세를 특정 시설에 대한 이제 지역자원 시설세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연안 수송 컨테이너, 그냥 요 가까운 바다에서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 거, 또는 환적 컨테이너, 요 컨테이너에서 저 컨테이너로 집 옮기는 거 그냥, 그리고 화물을 싣지 않은 컨테이너, 얘들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부두 손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 제외 사유가 되죠.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고 나머지 니은과 리을과 미음이 요게 지역자원 시설세가 과세가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전체적으로 20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7급 서울시 7급 지방세법 문제는 굉장히 쉬웠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고 쉬웠다기보다도 그냥 중간 수준의 보편적으로 7급 지방세법이라 그러면 요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예측 가능한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쨌든 충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는 그게 경향도 있고 추세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경향과 추세에 불문하고 항상 이 법률이라는 과목 자체가 탄탄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한 다음에 회독을 늘리는 과정에서 내 실력을 늘려간다라는 그런 원리는 어떤 시험, 어떤 시대에도 불문하고 통용되는 그러한 세법 공부의 원칙이니까 그 원칙 잘 유념하면서 세법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미 이 시험 본 친구들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4년도 11월 2일 날 시행했던 서울시 7급 지방세법 기출문제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